오늘 발표할 주제는 보시는 것처럼 AWS라고 하는 퍼블릭 클라우드 환경에서 네뎁 솔루션들을 구현해서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테스트 중간에 얻을 수 있었던 교훈이라든지 유의하셔야 될 것이 있다면 자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환경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퍼블릭 클라우드 솔루션인 AWS의 인프라 솔루션인 네뎁 스토리지를 같이 이용해서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과연 네뎁 솔루션을 얼마나 빠르게 민첩하게 그리고 사용하기 쉽게 구현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마존 프라임의 부사장님이시죠. 이분 이름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김치 씨세요. 저희가 알 수 있는 친숙한 이름이죠. 저희가 테스트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 친숙함을 얻기 위한 퍼블릭 클라우드가 사용하기 어렵다. 상당히 처음에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여러 가지 저희가 지금 해왔던 온프라미스의 인프라 솔루션들하고는 좀 구현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유는 아트북 작성이라고 했는데 아트북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존에 해왔던 다른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비즈니스의 시작을 위해서 다른 같이 이후에 진행하실 분들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아트북 작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화 잘 아시죠? 그 엣지 오브 투마로우라는 영화고 이 남자 주인공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탐 크루즈. 이 사람 이 영화 아시죠? 위험한 상황에 죽으면 다시 깨어나고 그리고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면 새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 목숨을 또 내던지는 이런 형식으로 새로운 길을 계속 찾아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했던 방식은 퍼블릭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온프라미스에 설치를 직접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진행하다 잘못된 상황이 있으면 언제든지 다시 배포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최적의 방안을 계속 찾아 나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느끼고자 했던 테스트의 목적은 신속함을 얻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는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얼마나 빠르게 퍼블릭 클라우드를 배포할 수 있고 친숙하게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얻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별히 AWS 환경을 테스트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AWS 측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나왔어요. 저희가 이러이러한 비즈니스가 있는데 AWS의 자원을 이용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실제 테스트할 수 있는 약 5,000불 정도의 크레딧을 제공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한 3달 정도 지났는데 전체 절반 정도도 아직 못 쓸 정도로 풍족한 자원입니다. 저희가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해오고 있고 또한 가장 많은 마켓플레이스 솔루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퍼블릭 클라우드에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IaaS 이외에 SaaS 서비스들이 될 수 있는 네뎁의 CVO나 CVS 모든 이런 서비스들은 모두 다 마켓플레이스에서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클라우드 센트럴 들어가서 네뎁을 통해서 구매를 하시면 프리 트라이얼로 약 30일 정도 쓸 수 있는 장점도 있죠. 그리고 뒤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 데이터 프로텍션 솔루션이나 혹은 P4의 솔루션도 지금 현재는 AWS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폭넓은 지원을 하고 있는 AWS를 선택하게 됐고요. 테스트를 참석했던 인원들은 이렇게 저희 회사는 이렇게 다양한 본부가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시스코는 네트워크 VPN 연결하기 위해서 좀 지원을 많이 해주셨고 네뎁을 담당하고 있는 이 지금 세션에서 참석하고 계시는 그 CIP 팀의 스토리지 엔지니어 분들 그리고 저희 팀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모두 모여서 여러 사람들이 협업을 해야지만 가능한 그런 테스트가 됐었습니다. 솔루션을 소개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전 세션에서 서상원 부장님이 얘기하셨던 솔루션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CVO, 퍼블릭 클라우드에서 구현하는 네뎁 스토리지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구현을 하게 되는 거죠. 주로 데이터 동기화나 DR 솔루션 위주로 테스트를 해봤고요. CVS도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CVS는 현재 서울 리전에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쿄 리전에 있는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봤고 CVS는 아마존 퍼블릭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격지에 떨어져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게 이제 다이렉트 커넥트라는 걸 이용을 하게 돼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연결되는 걸 확인을 했었고 안타깝게도 저희가 CVS를 구축성하는 데 있어서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이 있어서 다시 재구축을 하려고 했는데 재구축을 하려고 보니까 일본에 있는 통신사를 설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 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다시 재테스트는 못했고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생각으로 있습니다. 클라우드 싱크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랩실에 있는 데이터들을
CVO 혹은 AWS S3 쪽으로 동기화를 진행을 했던 테스트였고요. 클라우드 싱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쓰고 계시는 고객의 업무들이 많은데 그것을 컴퓨팅 자원을 이용하기 위해서 온프라미스에 구축하기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스팟성으로 잠시 사용하고 말 경우에는 퍼블릭 클라우드 자원을 이용하시기 훨씬 더 유리하시겠죠. 근데 그 데이터를 퍼블릭 클라우드에 옮기기 위해서는 좀 어려워요. 데이터가 많을 경우에는. 그래서 쓸 수 있는 가장 수월한 방법은 바로 클라우드 싱크라고 하는 툴을 이용하시면 가능합니다. 아주 사용하기 쉽고 AWS에도 비슷한 툴이 있습니다. 이름도 비슷한데요. 그 툴을 이용해 본 결과는 AWS 분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사용하기 좀 힘들어요. 되게 어려워서 클라우드 싱크를 사용하는 게 직관적이고 훨씬 더 레포팅 기능이나 이런 것도 좋아서 사용하기 편합니다. 온프라미스 클라우드 티어링은 저희 랩실에는 C190 장비가 있었기 때문에 CVO에 혹은 S3에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쪽 공간을 확보를 해서 데이터 티어링을 직접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 결과들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거고요. 클라우드 백업 서비스는 CVO를 만들면 바로 옆에 S3가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CVO의 스냅샷을 S3에 백업하는 건데 현재는 저희가 테스트를 이거는 못 해봤어요. 그렇지만 너무 쉽고 수월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하실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빔도 있었는데 오늘은 빔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건데 그 이유가 CVO의 일부 볼륨을 아이스카시를 이용해서 빔 백업 서버가 백업 리퍼지토리로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CVO의 일부 볼륨을, 일부 영역을 이렇게 아이스카시를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도 직접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예, 뒤에 이제 백업 그리고 복구할 때 어떻게 했는지까지도 있는데 오늘은 CVO의 일부 볼륨을 아이스카시로 빔 백업 서버가 원격지에서 마운트해서 백업했다는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스온 AWS 테스트 1차 환경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GIT 사무실 내 환경에는 VM웨어 환경으로 리눅스 서버랑 그리고 윈도우 서버 2대, 물론 더 있었습니다. 네, 지금 오늘 보여드릴 건 2대만 위주로 말씀드릴 건데 그리고 센 스위치를 통해서 네뎁 C190이 연결되어 있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희 퓨어 스토리지도 연결이 되어 있긴 했었어요. 그 이유는 뒤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거고요. 1차적으로 가장 먼저 테스트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쿄 리전의 AWS 도쿄 리전에 저희가 시스템을 설치를 해봤습니다. 그림의 순서가 좀 차이가 있겠는데 잘 보시면 먼저 저희는 CVO를 도쿄에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게 되면 S3 버켓이 자동으로 옆에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해야 될 것은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를 동기화하거나 DR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사무실과 AWS 도쿄 리전 간에 네트워크를 연결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VPN 연결을 해야 되죠. VPN 연결을 하지 않는다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데이터들을 하이브리드 형태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연결해서 연동하는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VPN을 연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궁금한 점이 있으실 거예요. 왜 하필이면 도쿄 리전으로 테스트를 하셨을까? 서울 리전도 있는데 만약 고객이 네뎁을 쓰고 계시는데 우리는 서울 리전에 할 건데 왜 도쿄에 있는 자료를 갖고 오셨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거든요. 그 이유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첫 번째 레슨 런이 될 텐데 그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쿄 리전으로 서울에 있는 저희 사무실에 있는 장비를 DR, 스냅미러를 이용해서 넘겼고 웹서버를 AWS 환경에서 인스턴스를 올려서 직접 그 데이터의 정확성이 맞았는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CVO 일본에 있는 CVO의 일부 볼륨을 서울에 있는 빔 서버에 아이스카시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볼륨으로 어태치를 해서 빔의 백업 리포지토리를 등록해서 사용했던 그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과 도쿄를 잇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국가 간의 DR을 테스트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차 테스트가 있어요. 왜 2차 테스트가 있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2차 테스트는 테스트 방법이 좀 다르죠. 아까 저희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건 CVO를 먼저 설치하고 나서 VPN을 연결을 했는데 사실 VPN 연결이 안 되면 CVO를 설치를 하더라도 랩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의미도 없었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본사 내에 있는 저희 사무실 내에 있는 장비랑 연결하는데 VPN 연결이 처음에 쉽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VPN 연결을 먼저 해야지 VPN이 접속이 안 되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서울 이전에 할 때는 VPN을 먼저 연결했고 그 다음에 CVO를 설치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 테스트 혹은 고객 설치를 하실 때
급하게 그냥 CVO 설치하셔서 클라우드 매니저 배포하시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VPN을 먼저 구축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CVO를 설치하시는 게 CVO 자원에 대한 사용률 그것도 절감하실 수 있는 방안이 될 겁니다. 똑같이 스냅을 이용해서 DR 테스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티어링 테스트를 했고요. 제가 그러면 왜 1차 테스트에 도쿄 리전에 설치를 했었는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CVO를 설치 배포하겠다고 AWS 마켓플레이스 클라우드 센트럴을 통해서 배포 구동을 하게 되면 처음에 설치가 안 됩니다. 밸리데이션을 하겠다는 메일이 와요. AWS에서. 그 지금 온 메일 보면은 AWS 아시아 퍼시픽 도쿄 리전의 밸리데이션이 끝났다라고 인증됐더라고 메일이 온 시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이전에 요청을 했을 때도 똑같이 밸리데이션이 끝났다라는 메일이 왔어요. 둘 간의 시간을 좀 비교해 드릴게요. 안타까운 얘기지만 왼쪽에 있는 붉은색 테두리는 도쿄 리전에 설치를 하겠다라고 요청한 이후에 밸리데이션이 끝난 시간이고 오른쪽에 있는 파란 색깔은 서울 이전에 설치하겠다는 요구를 지나고 나서 밸리데이션이 끝난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 하루가 넘게 거의 만 하루 정도 됐죠. 왜 그런지 저는 AWS 코리아에 물어봤어요. 왜 똑같은 요구를 했는데 서울은 안 되고 도쿄만 됩니까? 서울의 리소스를 아직까지 이것을 많이 쓸 거다라는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많이 쓸 거다라는 예측이 되는 그 상황에서 밸리데이션을 해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쿄는 그만큼 CVO나 그런 서비스를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 한국은 아직까지 안 되고 있다라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밸리데이션이 늦어져서 1차 테스트는 어쩔 수 없이 도쿄 리전을 먼저 했었던 이유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서울 이전과 사무실, 저희 GIT에 있는 사무실 간에 가상 네트워크를 연결했던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굿모닝 사무실 내의 프라이빗 네트워크는 10점대 네트워크였고 AWS 서울 리전은 172대의 프라이빗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둘 간의 통신은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VPN을 구성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AWS 서울 리전에는 VPC라고 하는 가상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되고 서브넷이라고 하면은 가상 데이터 네트워크를 나눠준 거죠. 가용 영역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다음에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커스터머 게이트웨이, VPN 커넥션, 그리고 중간에 라우팅 테이블 전파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 되는데 사실 저희가 처음에 VPN 구성을 할 줄을 몰라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한 7, 8명이 모여서 하고 있지만 이 VPN 구성을 어떻게 되지 하다가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시스코의 뭐 1000V, 포티넷의 VPN 장비 이런 것도 막 구독을 했었어요. 쓰지도 않는데 알고 보니까 필요도 없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쉽게 구성하는 방법을 알았고 안타깝지만 저희는 그 필요 없는 마켓플레이스의 그 장비를 구독함으로 인해서 몇백 불에 해당되는 그런 돈을 과금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시도를 한 그 우리의 결과였고 지금은 자신 있게 VPN 구성은 30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으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 구글에 가서도 VPN 사이트 투 사이트 VPN 구성이라는 매뉴얼을 보시면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단계는 한 6개 정도가 거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AWS에 계정을 만드시면 VPC라는 프라이머리 VPC라는 그 가상 네트워크 데이터 센터에 해당되는 네트워크가 설치가 됩니다. 그 이름을 저희는 GIT VPC KR이라고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서브넷 서울의 가용 영역이라고 하는 AG라고 하는 것이 4개가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로 네트워크대는 다르지만 백본이 통해 있어서 VPC를 통해서는 다 통신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고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1번 고객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로 그 왼쪽에 보시는 메뉴들이 있죠. 그 메뉴에 고객 게이트웨이를 설정하시면 생성 누르시면 바로 만들어져요. 그러면 프라이머리 VPC가 뭐냐라고 묻게 되고 바로 그 이름만 놓고 생성 버튼 누르시면 만들어집니다. 두 번째,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밑에 있던 왼쪽 두 번째 메뉴죠.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생성해 주시면 이름하고 어떤 VPC에 연결할 건지 어태치를 해주시면 바로 생성 작업이 끝납니다. 그 다음에 라우팅 테이블을 만들어내죠. 라우팅 테이블은 저 위에 보면 VPC 서브넷 밑에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거기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라우팅 테이블을 라우팅 전파할 것이냐라는 설정에서 예라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별도의 어려움 없이 그냥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 연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라우팅 테이블 생성돼서 라우팅
저희 본사 사무실 내에 있는 통신을 할 장비들의 네트워크대를 대역대를 등록을 해주는 거죠. 라우팅 편집을 통해서 저희가 테스트했던 노트북이나 혹은 VM에 있는 가상 머신들 네트워크대를 같이 연결해 주시면 라우팅이 가능해지고요. 그 라우팅 테이블에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서 바로 되는 것은 아니고 보안 그룹 설정이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보안 그룹 설정에 들어서 인바운드라는 것은 AWS에서 만든 자원들이 어떤 형태로 나갈 것이냐, 인바운드 나가는 거예요. AWS에서 그걸 물어보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뭐 IP 버전 4에 ICMP를 하겠다 그러면은 뭐 HTTP를 할 것이냐, NFS를 열어줄 것이냐, 훨씬 더 많은 인바운드 규칙들이 있어요. 필요한 포트도 열어줘야 되고, 그래야지만 스냅미러 테스트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포트들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해주셔야만 둘 간에 원활한 스냅미러 통신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RDP 연결할 경우에는 RDP 통신 포트도 열어야 되고, 이런 것들 모두 인바운드 규칙에 등록을 해주셔야만 합니다. 반대로 아웃바운드도 있는데 아웃바운드도 대부분 등록을 해주시면 이렇게 원활한 통신이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VPN 연결을 생성하면 돼요. 아까 저희 그 VPN 네트워크에 고객 게이트웨이,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 만들고 사이트 간 VPN 연결하고 돼 있죠. 그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연결 생성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커스터머 게이트웨이라는 것은 저희 사무실에 있는 방화벽이 AWS에 같이 매핑이 되는 겁니다. 키값을 등록하고 둘 간의 연결이 가능하도록 매핑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매핑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저희 사무실에 있는 방화벽인 시스코 아사 5500이라는 장비에 이 구성 요소가 필요하다라고 다운을 누르면 텍스트 파일이 떨어져요. 그 텍스트 파일을 보고서 사내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아사 5500의 구성 변경 그거에다가 매핑을 해주시면 VPN 연결이 바로 됩니다. 물론 한 10분 정도는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VPN 연결이 윗부분의 상태가 사용 가능이라고 됐다 그래서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고요. 밑에 있는 세부 정보에 그 밑에 터널 디테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서 상태가 작동이라고 되어 있을 경우에만 VPN 연결이 완벽하게 끝난 겁니다. 물론 위에 게 작동 중지라고 되어 있는 것은 VPN 연결도 이중화가 구성되어야지만 가용성을 높인다는 것이고, 저희는 테스트이기 때문에 VPN 연결은 하나만 했습니다. 최근까지도 AWS에서는 계속 메일이 와요. 저한테 VPN 싱글 연결이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더블, 듀얼로 가져가라고 계속 저한테 안내해주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괜찮은 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 끝날 경우에는 이미 VPN을 이제 끊으면 되겠죠. 현재는 이렇게 해서 VPN 연결이 끝난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우팅도 모두 다 사용 가능한 것까지 확인되는 순간, 이러면 저희 사내에 있었던 랩 시설하고 AWS 서울 리전에 있는 모든 장비들 간의 네트워크 통신이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네뎁 CVO라는 것을 설치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테스트한 방법은 스냅미러를 했었고, 잠깐 설명드리면 이것은 제가 사족이라고 생각되면서 오전까지도 이 내용을 뺄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CVO를 타겟으로 할 고객은 어딜까 고민을 좀 해봤죠. 기존 고객사, 저희가 설치해드린 그런 고객사가 될 것인데, 스토리지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 백업 이중화가 아직 안 돼 있는 고객들, 이분들이 주요 1번 타겟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퍼블릭 클라우드로 하는 것도 빨리 필요하지 않을까? 퍼블릭 클라우드 안 하면 이제 뒤처지니까. 이렇게 고민하는 고객, 이중화에 대한 요구도 있으세요. 이중화 안 하셨는데 온프라미스 하기에는 장비를 사야 되니까 좀 비용 부담되고 시간도 없고 이럴 경우에 이런 분들은 퍼블릭 클라우드로 바로 이용하시면 되니까. 그다음에 지금 네뎁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온탑이. 그래서 야, 난 이거 다시 사고 싶은데 돈은 없고 설치할 장소도 없고 빨리 하고 싶은데, 그런 고객이 바로 퍼블릭 클라우드에 구현하실 수 있는 고객이 되겠습니다. 신규 고객사는 어떻게 될까요? 어려워요. 안 쓰고 계신데 네뎁 스토리지를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고 퍼블릭 클라우드로 가야 되는 것도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네뎁 벤더분들께서 고민을 좀 더 해주세요. 저희는 일단 인스톨 베이스 위주의 고객을 타겟으로 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예. 판매 전략인데요. 클라우드 포스트 프리퍼드 파트너 뭐 15% 리베이트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든지 빨리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사 리스트업,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존 고객사 있으시면 백업 이중화 안 돼 있는 고객사를 먼저 선정을 하셔서 구축 데모하는 게 너무 쉬워요. 저희 아까 맨 처음에 나왔죠. 엣지 오브 투마로 하루에 10번도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지웠다 살렸다가. 물론 계정만 바꿔서 하면 돼요. 클라우드 센트럴에
계속 하실 수 있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시 하면 되고요. 내가 여기까지 갔으니까 다음 사람 그 다음까지 가자 이런 정신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것 클라우드 티어링이나 클라우드 싱크, 클라우드 백업 고객분들이 클라우드에 설치를 하셨는데 온프라미스랑 똑같이 이런 기능을 쓸 수 있으면 비용 절감 효과 정말 좋습니다. 테스트 너무 쉽고요. 사용하시기, 구현하시기 너무 쉬워요.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센트럴에 가서 CVO를 구독하는 순간 AWS 마켓플레이스로 연결이 될 것이고 거기에 구독하시면 바로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가장 먼저 배포되는 것은 클라우드 매니저가 배포가 되고 연달아서 CVO가 설치가 됩니다. CVO가 설치되는 이 클라우드 매니저 창에서는 S3가 자동으로 연속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메뉴창 보시면 컴플라이언스 리플리케이션, 쿠버네티스 다양한 솔루션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하려고 했던 것은 이 환경에 왼쪽 상단에 있는 워킹 인바이러먼트 바로 밑에 add 워킹 인바이러먼트 있으시죠? 거기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나와요. 온프라미스에 있는 온탑을 추가할 거냐 혹은 또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걸 추가할 거냐. 저희는 온프라미스에 있는 온탑을 추가할 거기 때문에 선택하고 계속 눌러주시면 온프라미스에 있었던 저희 C190에 대한 로그인 크리덴셜을 넣어주시면 바로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클라우드 매니저에 저희가 지금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온프라미스 장비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장비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의 백업 리파지토리 다 이렇게 등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서 이제 CVU를 눌러보시면 어떤 기능들을 할 수 있는지를 다 보실 수 있겠죠. 오른쪽 화면 바뀌는 거 보시면 됩니다. C190을 눌러주면 C190의 정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티어링 저희가 나중에 이 화면을 캡처했기 때문에 티어링까지 테스트 다 하고 나서 티어링이 온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S3를 보시면 버켓을 저희가 테스트를 위해서 10개 정도를 만들었고 도쿄와 서울 리전 두 군데에 만들었기 때문에 두 개의 화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모니터링이나 간단한 구성 그 다음에 설정도 가능하세요. 여기서 모두 다. 버킷 S3를 누르고 들어가시면 총 10개가 있었고 리전 2개에 백업으로 쓰이는 타겟 그리고 티어링으로 쓰이는 타겟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여기서 이제 몇 개의 S3 버켓 모양들이 있는데 이 이름은 나중에 저희가 테스트했던 환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 테스트한 거 CVO를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스냅미러 테스트였어요. 그래서 C190의 특정 볼륨을 CVO의 특정 볼륨으로 스냅미러를 했고 그 스냅미러 타겟본을 브레이크한 다음에 웹서버 EC2의 리눅스를 만들었죠. 그래서 아이스카시로 그 타겟 볼륨을 마운트해서 데이터가 정확하게 살아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실제 테스트했던 내용을 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는 네뎁과 퓨어 두 개가 있지만 저희가 둘 다 하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두 개의 두 개의 파일 시스템을 만들어 놨죠. 그 중에서 네뎁 그 폴더에 들어가서 보시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logo.png라고 하는 파일이 있었고 이게 네뎁 로고입니다. 퓨어 쪽에는 퓨어 로고가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웹서버에 index.html을 수정을 해서 웹페이지, 웹서버의 처음 홈페이지를 딱 누르면 바로 이 모습이 뜨는 거였어요. 네뎁의 로고와 퓨어의 로고 두 개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보이는지 index.html 보시면 이렇게 보였던 거죠. 그 상황에서 클라우드 매니저에 온프라미스에 있었던 C190 장비의 구름을 잡고서 끌어서 CVO 쪽에다가 넘겨주시면 바로 스냅미러를 거실 수가 있습니다. 스냅미러를 걸게 되면 바로 이 모습이 보여요. AWS에 넘길 건데 C190에 어떤 인터페이스로 넘길래 리플리케이션을 물어보면 저희는 두 개를 다 선택을 했죠. 두 개 다 넘길 것이고 그럼 넘길 거면 C190에 있는 어떤 볼륨을 선택을 할 거냐 소스를 골라라 라고 돼 있고 저희는 여기 볼륨 중에 센이라고 하는 볼륨 700기가 정도 얼로케이트 되어 있는 이 볼륨을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타겟 쪽은 어떠한 EBS죠. 여기서는 EC2 밑에 있는 EBS가 하나가 모여서 CVO가 되니까 어떤 그 EBS를 고르겠느냐 했을 때 저희는 성능도 고려하고 비슷한 C190과 유사한 성능급을 하기 위해서 일반 범용의 SSD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타겟 볼륨 이름은 뭘로 할 거냐라고 하면 저희가 임의적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그래서 저는 sen 언더바 dr이라는 이름으로 설정을 했고 그 다음에 통신 애그리게이트는 알아서 고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신 속도 제한을 둘 것이냐 저희는 혹시 몰라서 제한을 뒀는데 일반적으로 언리미티드 하셔도 괜찮습니다. QoS가 가능하다 모습이 되겠고요.
리플리케이션 방식을 단순한 미러링만 할 거냐 혹은 미러 이후에 백업을 해서 한 달 동안 리텐션을 하게 만들 것이냐 미러 그러니까 DR 겸 그쪽에 백업본을 관리할 것이냐를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저희는 원타임으로 할 거기 때문에 미러를 선택했고 커스터마이징해서 그 스케줄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 시간마다 스냅 미러를 뜰 것이냐 근데 저희는 원타임 하기 위해서 스케줄 없이 바로 클릭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리뷰 모습에 이렇게 보이죠. 소스 사무실에 있는 C190의 샘 볼륨에서 데스티네이션 AWS 서울 이전에 있는 그 CVO의 센 언더바 DR이라는 곳으로 넘긴다라고 있고 클릭하고 고 하게 되면 바로 스냅 미러가 활성화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다 넘기고 나면 끝났다라는 모습이 되겠고 저희가 사무실에 있었던 웹서버의 창을 이렇게 띄우면 위에 보는 번호 있으시죠? 10점대 사무실에 있는 웹서버를 하면 아직도 이렇게 두 개 회사의 로고가 다 보입니다. 그렇지만 AWS에 있는 웹서버 지금 저희가 만들었던 리눅스 거기에 어태치를 해서 보이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예측 한번 해보시죠. 웹서버의 홈페이지가. 네, 퀴즈입니다. 퀴즈. 굿모닝 분들은 빼시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나와요. 왜? 네뎁 로고 파일만 넘겼고 P4의 거는 아직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AWS에 있는 EC2의 172에 해당하는 리눅스 서버죠. 웹서버를 딱 올리면 액박으로 나오죠. 한쪽은 그 파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DR이 네뎁 로고는 정확하게 같고 저쪽 로고는 안 같다라는 모습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R을 하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온프라미스에 있는 걸 넘기고 다 저희는 제가 다 했어요. 손 놓은 지 꽤 됐었는데 그래서 GUI로 갖다 넘기고 선택해 주시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프라미스에 있는 장비가 정상으로 돌아왔다는 가정하에 리버스 리싱크를 하게 되면 이렇게 맞니? 라고 다시 한번 물어보죠. 데이터 뭉개지는 거니까 다시 원본으로 돌리면.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맞다, 어프로브 해주게 되면 리버스 리싱크, 스냅미러가 가능하게 되고 타겟에서 변경했던 데이터는 바로 다시 한번 데이터 적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CVO 테스트는 마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테스트했던 이제 CVO의 일부 영역을 가지고 빔 백업을 했다는 건데 빔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도 있으시고 아닌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이전에 있는 CVO의 일부 공간 약 70기가 정도예요. 조그맣게 만들었고요. 아이스카시로 서울에 그러니까 사무실에 있었던 빔 백업 서버 윈도우 기반입니다. 윈도우 2016 서버에 아이스카시로 붙여서 1번에 해당하는 리포지토리로 만들었고 S3를 직접 빔 서버가 어태치해도 되지 않느냐? 그럴 수도 있으시겠지만 지금 현재 온프라미스에 있는 빔은 S3를 직접 백업 리포지토리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CVO에 해당되는 일반 리포지토리 하나, 그다음에 S3 하나 같이 만들어서 스케일 아웃 리포지토리라는 걸 만들어서 1차적으로는 CVO에 2차적으로는 S3로 넘어가게 이렇게 백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빔 백업 화면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백업 리포지토리를 등록할 때 네 가지 옵션이 있죠. 직접 연결되어 있느냐 혹은 맨 밑에 있는 오브젝트가 있느냐. 거기서 저희는 1번 다이렉트 어태치드 스토리지로 D 드라이브에 있는 게 바로 아이스카시로 붙였던 70기가의 CVO 볼륨입니다. 서울의 사무실에 있었던 볼륨이 직접 이렇게 AWS에 있는 볼륨 아이스카로 잡은 거죠. 그 다음에 오브젝트를 눌러주면 아마존 S3에 해당되는 그 부분을 고르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스케일 아웃 리포지토리로 두 개를 하나의 통합되어 있는 그 리포지토리로 만든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백업 리포지토리 1에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리포지토리가 등록되어 있죠. 용량을 보시면 확 차이가 나죠. 아마존 S3의 용량에 제한이 없습니다. 쓰시는 만큼 계속 늘려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을 하시면 바로 원격지에 있는 CPU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공간이 있다면 이렇게 백업 리포지토리로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는 그 사용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클라우드 싱크라는 건데요. 클라우드 싱크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프라미스에 있는 호스트에 있는 파일 단위의 데이터들을 AWS 같은 퍼블릭 클라우드에다 데이터 동기화를 해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VPN 연결이 필요하고요. 왼쪽에 있는 저희 사무실 내의 환경을 보시면 두 가지 환경을 다 테스트를 해봤어요. 웹서버로 사용됐던 아까 그 웹서버는 NFS로 일부 영역, 하늘색의 일부 영역을 마운트해서 사용하고 있고 윈도우즈 빔 백업 서버는 CIFS로 일부 영역을 마운트를 해서 쓰고 있고 이것을 클라우드 싱크를 이용해서 AWS에 있는 S3 백업 버켓으로 데이터를 동기화를 시켰습니다.
클라우드 싱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퍼블릭 클라우드에 있는 브로커라고 하는 EC2 자원이 필요합니다. 이 EC2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온프라미스 소스에 있고 타겟에 있는 볼륨들을 모두 다 확인하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브로커가 데이터를 읽어서 타겟 쪽에 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테스트한 거는 CIFS, SMB에 있는 데이터 영역을 S3 버켓 일부 영역으로 싱크를 맞췄고, 또한 NFS에 있는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S3로 넘기는 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클라우드 싱크 같은 경우에는 AWS의 마켓플레이스에 가서 이렇게 구독을 하실 수가 있고, 구독 단위는 5개의 호스트까지는 이렇게 가격이 0.15불 시간당 이렇습니다. 호스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가격은 더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클라우드 싱크 서비스를 구독하고 배포를 하게 되면 바로 인스턴스가 AWS EC2에 생성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브로커라고 하는 이름이 생성됐고, 그 인스턴스는 m5.xlarge라고 하는 약간은 조금 일반적인 프리티어보다는 좀 더 자원이 필요한 그런 인스턴스 타입이 생성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싱크 웹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이 화면이 가장 먼저 떠요. 그래서 싱크를 하려고 하는 관계를 정의를 해보십시오 라는 것이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끌어서 가져가면 됩니다. 잘 안 보이시니까 좀 크게 볼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NFS 서버, AWS의 EFS라고 하는 리눅스 파일 시스템, 그러니까 NFS 파일 시스템들을 쓸 수 있게 하는 거, 일반적인 SMB 서버, 그다음에 ANF 이런 볼륨들, 그리고 CVS에 있는 것, 모든 것들을 소스로 드래그를 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이 중에 소스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부분을 끌고 내려가시면 타겟으로 쓸 수 있는 게 특정 지어집니다. 뒤에 있는 그림 보이시죠? SMB 서버는 타겟으로 SMB 서버나 아마존의 S3나 혹은 스토리지 그리드,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애저 블럽 스토리지로 타겟을 설정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는 아마존의 S3를 선택해서 가져오면 소스와 타겟이 선택된 모습이고요. 여기에 계속 버튼을 누르게 되면 그 SMB 서버, 이게 뭐냐면 NAS에 해당되는 거죠. C190의 특정 NFS 서비스, 저 SMB 서비스를 부르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접속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크리덴셜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브로커는 어떤 걸 쓸 거냐라고 선택하는 게 물어보시는데, 만약에 브로커를 설치하지 않고 바로 했다 그러면 오른쪽 위에 있는 더하기 표시를 눌러주시면 브로커를 설치하시는 화면으로 다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는 이미 브로커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해당 브로커를 선택하시고 계속을 눌러주시면 되는데, 거기에는 쉐어가 어떤 게 있었는지를 이렇게 고르게 되어 있어요. 이 파일 단위의 동기는 바로 이 쉐어라는 것을 체크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쉐어 이름을 저희 팀이었던 멀티 클라우드 팀 언더바 나스라고 하는 쉐어 이름을 윈도우즈 서버에 마운트를 했기 때문에 그 MC팀 언더바 나스라고 하는 걸 소스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 타겟 쪽은 S3죠. S3 버켓 중에 어디로 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는데, 저희는 클라우드 싱크 GIT 테스트 SMB, 좀 이름은 길지만 의미는 다 포함되어 있는 이 S3 타겟 버켓을 선택을 하고 설정을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위에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건 이 타겟 폴더가 S3죠. 완전히 비어 있지 않으면 데이터가 다 삭제됩니다 라는 글이 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클라우드 싱크 GIT 테스트 SMB가 비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클라우드 싱크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럼 클라우드 싱크를 하게 되면 S3도 티어링이 되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S3도 기본적으로 스탠다드가 있고 사용하지 않는 인프리컨트 액세스가 일어난다, 그리고 딥 아카이빙이 일어난다, 다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중에 골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클라우드 싱크는 아무래도 속도가 좀 조금 그래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스탠다드로 골랐고요. 만약에 글래시어 혹은 딥 아카이빙을 고르셨다고 하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데, 데이터 싱크는 가능하고 매우 저렴한 스토리지에 저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S3 그 영역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읽으려고 하면 과금이 엄청나게 붙습니다. 일반적으로 S3 스탠다드는 저장 공간의 비용도 싸고 데이터를 읽는 것도 싸요. 딥 아카이빙에 글라시어에 저장을 하시면 저장 요금은 훨씬 더 싸요. 읽는 비용은 매우 비쌉니다. 그 공간은 데이터 저장만 하지 읽지 말라는 의도예요. 여러분들 그 옛날에 말씀드리면 핸드폰 요금 아시죠? 핸드폰 요금 기본적으로 엄청 싼데 전화 걸면 1분에 몇백 원 나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싸다고 그거 해놓고 전화 안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전화할 일이 생기시잖아요.
그러면 과금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고려하셔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클라우드 싱크를 다 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클라우드 싱크를 운영할지를 물어봅니다. 스케줄을 가지고 할 것이냐, 몇 번 실패하면 리트라이 할 것이냐, 옮기고 난 다음에 그 소스에 있는 데이터는 삭제할 것이냐, 이건 무브를 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타겟 쪽에 있는 것에 뭐 지울 것이냐, 아니면 절대 지우지 않을 것이냐, 이런 걸 물어봐요. 그것에 대해 선정하시고 계속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리뷰를 하라고 물어보죠. 소스 쪽에 있는 MCT 언더바 나스에 있는 소스를 클라우드 싱크 GIT 테스트 SMB로 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래서 하겠다 그러면 데이터가 넘어가고 이렇게 결과창이 딱 뜹니다. 싱크가 끝난 이후에요. 카피를 할 대상으로 한 게 디렉토리가 286 디렉토리, 꽤 많은 거죠. 파일은 867개, 데이터 넘어간 것 좀 작은 부분이었고,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있는 서버 밑에 있는 폴더였어요. 데이터를 넘기고 나니까 카피가 성공적으로 됐다라는 창을 보실 수가 있겠죠. 실제 내용 좀 볼까요? MCT NAS로 마운트되어 있던 볼륨의 프로그램 파일스라고 하는 데이터가 S3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아까 그 버켓에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NFS에서도 똑같이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NFS는 MCT 언더바 네뎁이라는 걸 했고 똑같이 넘기는데 SA3 버켓 이름을 좀 다르게 했죠. 똑같습니다. 결과는 10개의 디렉토리에 넘어간 거 14기가 넘긴 거 똑같이 잘 됐다. 이 얘기는 클라우드 싱크를 2번 정도 테스트를 하고 몇 번을 해보고 성능도 보고 막 그랬는데 기능 자체는 의심할 게 하나도 없이 잘 된다는 거죠. 데이터를 넘기는 게 문제없이. 그럼 우리는 이걸 언제 써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프라미스에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에 옮겨서 컴퓨팅 엔진을 쓰고 싶지만 데이터 넘기기가 어려울 때 바로 이럴 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클라우드 싱크 상당히 편하고 누구든지 쓸 수 있습니다. 저도 했으니까요. 브로커 사양에 따라서 데이터 동기와 성능 좌우한다. 이 브로커를 저희가 골라서 할 수 있는 레코멘드된 사양으로 저희는 했지만 데이터 양이 많거나 혹은 세션 많이 하실 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 브로커의 인스턴스 타입을 자원이 조금 넉넉한 걸로 고르시면 됩니다. 아주 편하다는 것이고요. 모두 다 소스 타겟 네뎁일 필요는 없다. 네뎁은 서비스만 팔면 된다. 퍼블릭 클라우드에 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사용하시기 괜찮은 솔루션입니다. 온프라미스 티어링인데요. 제가 준비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지금 해볼 수 있는 건 다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티어링은 뭐냐면 저희가 윈도우즈 서버에 똑같이 있는 데이터를 티어링해서 S3에 넘기는 거예요. 티어링해서 넘기면 원본에 있는 것은 링크만 남겨두거나 혹은 블럭만 남겨두고 데이터는 넘어가서 S3에 저장이 돼 있죠. 그렇지만 그 데이터를 액세스하는 서버는 그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그냥 액세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티어링에 의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뒤에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티어링은 플래시를 쓰거나 SSD를 쓰고 있는 볼륨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넘기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비싼 스토리지에 저장되어 있는 가치가 떨어져 있는 데이터를 잘 선정하셔서 티어링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클라우드 온프라미스 티어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달 과금이 돼요. 기가바이트당 얼마씩 뭐 이렇게 가지고 따지는데 뭐 1년에 얼마 계산을 해보니까 테라바이트당 1년 요금 저희가 계산한 바로는 한 65만 원, 70만 원 정도 되는 수준으로 보이는데 아주 저렴하게 티어링을 할 수 있다. 만약에 이 데이터들을 플래시에 저장했다면 공간이 부족해서 또 사야 된다면 상당히 힘들었었겠죠. 그런 것을 이용하시긴 좋을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티어링을 하게 되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CL90을 갖다가 그냥 아마존 S3로 갖다 놓으면 돼요. 그러면 티어링이 되고 티어링하기 위한 S3 버켓 이름을 저희는 S3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서울 이전에 버켓을 지정을 해 놨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밑에서 두 번째 있는 요 생성을 해놨죠. 그럼 티어링을 하려면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내부에 있는 C190의 에그리게이트 중에서 특정 에그리게이트를 골랐어요. 티어링이 일어나는지를 보려면 이런 정책에 따라서 되어 있거든요. 어떤 에그리게이트가 어느 정도 풀이 나면 그때부터 티어링을 해라라고 하겠죠. 데이터 공간이 부족할 때 티어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는 티어링이 되는지를 테스트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만 넘으면 무조건 티어링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반드시 티어링이 일어나게. 두 번째, 티어링을 하려는 데이터들이 어떠한 형태로 데이터가 넘어가게 할 거냐라는 거예요. 콜드 스냅샷 혹은 콜드 유저 데이터 혹은 모든 유저 데이터를 다 넘겨라. 저희는 테스트를 해보고 데이터가 넘어가는 걸 보기 위해서였기 때문에 스냅샷 데이터들보다는
모든 데이터를 넘겨라 라는 걸 선정을 했어요. 밑에 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데이터, 올 유저 데이터를 선택하면 이미디어틀리 즉각적으로 데이터를 티어링을 합니다. 그래서 티어링 결과를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를 위해서 저희는 이렇게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고객의 요구의 사항에 맞게 애그리게이트의 풀 정도 그리고 데이터의 성격에 따라서 티어링을 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 드렸고요. 티어링을 하게 되면 클라우드 매니저에서 마찬가지로 맨 위에 메뉴 보시면 온프렘 티어링이라는 걸 누르면 이런 창이 떠요. 클라우드 티어링 정확하게 소스가 어디에 있고 어디로 넘기는 게 제대로 됐느냐 창이 보이죠. 액티브 클러스터라고 돼 있다면 티어링을 위한 릴레이션십이 제대로 잘 맺어졌고 문제가 없다라고 뜬 것이고 현재 티어링을 통해서 데이터를 어느 정도 넘겼는데 그것의 절감 효과는 이 정도 된다. 단 2불밖에 안 되지만 저희는 테스트를 위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실제 고객사는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티어링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데이터 저장 공간에 대한 비용 절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옆에는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이빙할 수 있는 걸 또 알려줘요. 61기가 정도 더 넘길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지 그래. 이렇게 알려준다고요. 그럼 바로 이걸 선택을 해주면 그거에 해당되는 비용 절감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티어링을 다 하고 나면 이렇게 보여요. MC팀 나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저희는 아까 클라우드 싱크 테스트한 이후에 티어링을 했어요. 티어링을 해서 보니까 쭉 정보들이 나오죠. 이 볼륨에 대해서 온라인 돼 있고 티어링은 어디로 할 것이며 이렇게 여기 보이는 부분입니다. 실제 저장되어 있는 공간은 아까 제가 600 몇 기가 뭐 싱크됐다 막 이렇게 보여드렸었죠. 그 데이터 중에 데이터를 위해서 저장된 공간이 110메가로 줄었어요. 그리고 블랍으로 사용된 공간이 700메가 정도가 넘은 거죠. 이 얘기는 뭐냐면 데이터는 있지만 껍데기만 남아있고 데이터는 110메가 정도만 저장되어 있다는 거죠. 딴 데로 넘어가 있는 링크만 남아있는 공간이 이만큼이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는 거예요. 제 테스트했던 위에 보시면 MC팀 NAS에 해당되는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있는 이 공간들을 실제로 티어링이 일어난데도 불구하고 저장 현황은 똑같아요.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죠? 등록 정보를 봐도 똑같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서버에서 볼 때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간섭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S3 멀티 클라우드라고 하는 AWS 상의 S3 버켓에는 데이터가 넘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티어링이 돼서 넘어갔다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데이터 이 정도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넘어갔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더 이상 SSD, C190 데이터 저장 공간에 남아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 돼요. 티어링을 할 때는 볼륨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사용되지 않고 이 데이터는 사용되지 않을 것 같을 때 그때 넘기셔야 됩니다. 왜? SSD로 넘겼다가 이 데이터가 필요한데 계속 액세스가 되면 그때부터 밖으로 나오는 거죠. 데이터가 과금입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여기 발표장에 오면서 또 이 부분을 어떻게 말씀드릴까 했는데 그래도 S3에 저장을 해서 불러낼 때 과금이 나오겠지만 온프라미스에는 올플래시 데이터의 저장에서 공간 부족으로 또 다른 네뎁 스토리지의 저장 공간을 확장, 증설하는 비용보다는 쌀 거예요. 물론 네뎁 쪽에는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될 수 있죠. 장비를 더 사지 말라는 얘기니까. 그렇지만 네뎁은 클라우드 밴더로 점점 바뀌고 있잖아요. 클라우드 같이 해야 되니까. 비용을 끝까지 놓고 보면 고객 위주로 봤을 때 훨씬 더 고객을 위한 솔루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티어링 된 데이터 호출할 때 비용 발생한다는 말씀 드렸고 온프라미스의 올플래시 스토리지 저장 공간 확보이 필요할 때 그래서 증설을 해야 될까? 근데 우리는 AWS 계정이 있어. 그런 고객은 이런 걸 써보시라고 하면 되죠. 클라우드 매니저도 팔 수 있고 CVO도 팔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요. 그래서 올플래시 파스옥은 파스워드 SSD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부분을 정략적으로 공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제가 한 45분 조금 더 된 것 같네요. 3분 좀 먼저 시작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레슨 런이라고 제가 테스트를 하면서 VPN 연결할 때 쓸데없는 비용도 했었고 잘못하면은 뭐 과금이 많이 되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VPN 연결할 때 서울을 해야 되냐 도쿄를 해야 되느냐 도쿄를 할 때는 왜 그랬었는지 밸리데이션도 필요한데 놀라지 말고 하루 정도 기다리시면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는 그랬어요. 여러분들 파트너사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퍼블릭 클라우드 지금 가서 해봐 그러면 젊은 분들은 해봤기 때문에 하실 줄 아는데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정말 부담되고 야 이거 돈 나오는데 이거 EC2 만들어야 되나? 막 이런 상황이었는데 혼자서 해보라 그러면 저 지금도 혼자 못합니다. 잘못하면 돈 폭탄 맞을까 봐. 근데 여럿이 모여서 해보면 돼요. 네트워크에 대한 지식이 많이 좀 생각보다 필요했는데 네트워크 아는 분들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분들. 그리고 안 되면 다시 하면 돼요. 네드 스토리지 온프라미스에 샀다가 다시 치웠다 다시 해 그러면 하루 끝 이렇게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10번도 할 수 있어요. 하루에. 안 되면 또 다른 사람 계정으로 하면 되니까. 그래서 하시면 되고 잘못된 걸 계속 개선해 나가실 수가 있어요. 온프라미스에서는 대부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저 이번 테스트 같이 할 때 굿모닝 아이텍의 CIP에 지금 스토리지 엔지니어 분들도 참석해 주셨지만 저희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본부 내에 저랑 같이 테스트했던 하이브리드 그러니까 멀티 클라우드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한 달 혹은 2달 됐던 신입 사원들이에요. 그분들은 네뎁 스토리지 경험이 없으셨는데 정확하게 테스트 끝난 다음에 네뎁 스토리지 전문가 해라라고 할 정도로 지식을 많이 쌓았어요. 퍼블릭 클라우드 어렵지만 시작해보면 덩달아서 네뎁 스토리지에 대한 지식도 잘 알고 여러분들은 네뎁 잘 아시잖아요. 클라우드도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만 우리 한번 해보자. 크레딧 회사 그 법인카드 등록해놓고 한 200불이면 돼요. 한 달에. 200불은 프리티어로 하실 수도 있고 하시면 됩니다. 많은 테스트 해보실 수 있고 어렵지 않습니다. 시작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 부서랑 같이 해보십시오.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린 테스트를 어렵지 않게 해보실 수 있고 이제는 우리가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시점이 왔으니까 모두 다 클라우드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